와, 뭐, 딴 거 먹고 싶은 거 있나? 있으면 사다 주게? 응. 진짜로? 말만 해보거라. 뭔데? 회가 먹고 잡다. 회? 걱정 말거라. 오늘 회 실컷 먹게 해줄게. 니 낚시 잘하나? 그럼 강태공 놀고 갈 솜씨지. 옛날에 8발동만한 뱅에돔을 낚은 적도 있다. 그거 어쨌노? 바라가 책 받고 묻지. 에라이. 내리막길 인생. 유난히 화창한 날씨였다.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 보니 최 여사 머리의 새치가 눈에 띄었다. 염색을 해주겠다며 어깨에 수건을 두르자 최 여사가 어리둥절해했다. 웬일이고 염색을 다 해준다 카고. 박 기자 미용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크크. 염색약을 바르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새치가 훨씬 많았다. 환갑도 안 된 사람이 흰머리가 이리 많노? 내년이 숙수이가 그러지? 으이그? 입을 삐죽대며 염색약을 묻힌 빗으로 빗질을 하는데 빗살에 걸려 엄마의 머리카락이 뭉텅 빠졌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와, 아이다. 나는 최 여사가 볼까봐 얼른 빠진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 쓰레기통에 버렸다. 염색을 끝내고 머리에 캡을 씌우는데 식사가 들어왔다. 백김치에 허연 된장국, 최소한의 소금으로만 무친 나물 등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반찬들 뿐이다. 나도 미리 사둔 컵라면에 물을 부어 최 여사 옆에 앉았다. 후후 불어가며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다 말고 내 컵라면을 바라보며 최 여사가 침을 꼴깍 삼켰다. 라면이 넘어가다 목구멍에 칵 막힌다. 와, 뭐 딴 거 먹고 싶은 거 있나? 있으면 사다 주게? 응. 진짜로? 말만 해보거라. 뭔데? 최 여사가 주저주저 하며 입을 열었다. 회가 먹고 잡다. 회? 맵고 짠 음식은 피하라고 했는데 하지만 엄마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은 모두 다 해드리고 싶다. 머릿속에 적당한 것이 떠올랐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장담했다. 걱정 말거라. 오늘 회 실컷 먹게 해줄게. 해가 지자마자 최 여사와 함께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우리가 향한 곳은 암남공원이었다. 해안가를 따라 벤치가 늘어서 있어서 누구나 쉽게 낚시를 할 수 있다. 나는 난간에 민장대 2대를 들이우고 최 여사와 나란히 앉았다. 칼바람에 최 여사 몸이 상할까봐 두툼한 목도리를 한 번 더 둘러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환한 집어등 아래에서 검은 바다가 은비늘을 번쩍이며 넘실거렸다. 오랜만에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닷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마음이 개운해진다. 최 여사는 난생 처음 해보는 밤낚시에 무척 신이 나 있었다. 니 낚시 잘하나? 그럼 강태공 놀고 갈 솜씨지. 옛날에 6발동만한 뱅에돔을 낚은 적도 있다. 그거 어쨌노? 바라가 책 받고 묻지. 에라이 싱거운 년. 낚싯대를 들여온 지 1시간도 안 돼 연거푸 입질이 왔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등어였다. 나는 고등어의 머리를 잘라 내장과 함께 제거하고 피를 빼낸 후 미리 준비해온 칼로 회를 떴다. 요리는 잘 못해도 갓 잡은 생선 다루는 솜씨는 내가 생각해도 제법이다. 돌팔이한테 걸리면 아사리 난리를 칠 텐데. 천하에 무서울 게 없는 최 여사도 동발이 아저씨는 무서운 모양이다. 그니까 버드무고 들어가야지. 두툼하게 썬 회를 초장에 쿡 찍어 최 여사 입에 넣어주었다. 최 여사는 두 눈을 찡긋 감으며 열심히 오물거렸다. 맛나제? 최 여사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 며칠 전부터 이게 뭐고 자파가 맛있다. 최 여사도 회를 한 점 집더니 내게로 내밀었다. 나는 모이를 받아먹는 아기새처럼 한껏 입을 벌렸다.
차갑고 부드러운 육질이 고소하게 입안에 퍼졌다. 지금껏 먹어본 회 중에 제일 맛있다. 그러고 보니 엄마랑 못 해본 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뭐 또 하고 싶은 거 있나? 뭔줄 말해봐라. 내 돈 들어가는 거 빼고 뭐든 다 해줄게. 그럼 네가 할 게 없네. 최 여사의 능청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열심히 회를 씹다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한 잔 마셨다. 캬, 죽인다. 최 여사가 또 침을 꼴깍 삼킨다. 나는 1초쯤 망설이다 최 여사에게 종이컵을 내밀었다. 평소에도 반주 삼아 소주를 즐기던 최 여사가 아닌가. 얼마나 먹고 싶을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최 여사는 선뜻 받지 못하고 망설였다. 걔한테 안 뜨자는. 나는 최 여사의 손에 억지로 종이컵을 쥐어준 뒤 소주를 따라주었다. 그럼 한 잔만 할까? 최 여사는 나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더니 시원하게 소주를 탁 털어 넣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최 여사를 응급자에 싣고 부산 의료원으로 돌아가자 동발 아저씨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진료실에 가 있으라고 호통을 쳤다. 외과 과장이 사무실 치고는 초라한 방에 앉아 조지하게 기다리고 있으려니 곧 다급한 발소리에 이어 벌컥 문이 열렸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동발이 아저씨가 무지하게 화가 났음을 알 수 있었다. 동발 아저씨는 문을 닫는 것과 동시에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네 엄마가 무슨 원더우먼인 줄 아나? 술? 혈당도 빠져 수술 못 받으면 네 책임질 기가? 엄마가 너무 먹고 싶어 하셔서. 암 환자한테 술은 독이나 마찬가지야. 나는 고개만 푹 떨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에게 못해드린 게 많은데 그걸 너무 뒤늦게 알았단 말입니다.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때마침 구원자가 나타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와 성이 같은 예쁘장하게 생긴 간호사가 노크와 함께 들어오더니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최영희 환자분 검사 결과요. 동발 아저씨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설마 별일은 없겠지? 불안한 표정으로 동발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는데 한결 화가 풀린 얼굴로 동발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네 엄에 어디서 약초 캐묻고 다니나? 예? 혈당만 내려가면 수술할 수 있겠다. 수술이요? 수술 받으면요? 뭐 한 2년은 더 안 살겠나? 겨우 2년? 수술을 해도? 차마 두려워서 확인할 수 없었던 진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일단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당분간 어미한텐 비밀로 하거라. 왜요? 혈당이란 게 민감해가 흥분해서 좋을 게 없다. 때 되면 내 얘기할 끼구마. 동발 아저씨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며칠 후부터 최 여사가 한사코 거부했던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항암 치료는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고통이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항암제가 투입될 때마다 최 여사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는 독한 약이라고 했다. 항암 치료를 3번쯤 받고 나자 최 여사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힘겨운 지경이 됐다. 언제나 활기가 넘치던 양반이 갑자기 풀 죽은 식물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았다. 어째 치료라는 게 사람을 더 못쓰게 만드는 거요? 지켜보다 못해 동발 아저씨를 찾아가 따졌다. 암세포를 조금이라도 죽일라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암세포 죽일라다 사람 제명에 못 살겠구만. 동발 아저씨가 휙 몸을 돌리더니 내 눈을 쏘아봤다. 진지하면서도 왠지 슬퍼 보이는 눈빛이었다. 동발 아저씨도 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최 여사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미 살리고 싶지? 내도 그렇다. 단 하루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힘들어도 참아라. 1차 치료는 꼭 끝난다. 원래 암투병이라는 게
환자보다 지켜보는 가족이 더 힘든 거야. 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기가 힘들어. 미처 참을 새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고개를 흔들어 눈물을 털어냈다. 아직 희망이 있는데 왜 바보같이 질질 짜는 거냐? 쪽팔리게. 동팔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내 어깨를 말없이 토닥거렸다. 묵직하고 따뜻한 손길이었다. 1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경과를 보는 나날이 이어졌다. 항암제 투여를 쉬게 하자 최 여사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다. 산책도 하고 내가 말대꾸를 할 때면 옛날처럼 등짝을 후려치기도 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깃털로 때리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힘이 약해졌지만 여느 때와 같은 병원의 하루가 밝았다. 가습기에 물을 채우는데 실로 오랜만에 전화벨이 울렸다. 호정이 전화번호다. 이 가시나가 웬일이래? 호정은 하룻밤 자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온다며 마중을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내일? 나는 최간호사로부터 석션을 받고 있는 최 여사를 흘끔 쳐다보았다. 2달 가까이 엄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는데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운다고 하면 몹시 서운해할 것 같았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 야,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내가 오는데 나와야지. 글쎄, 마중 못 가니까 그렇게 하러. 끊어. 최 간호사가 최 여사의 입에 석션기를 넣고 가래와 침을 빨아들이더니 하얀 액체가 담긴 약컵을 건네주었다. 삼키지 말고 30분간 물고 계세요. 그래야 검사가 정확해요. 최 여사는 얌전한 아이처럼 고분고분 약물을 입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볼을 부풀린 채 돋보기를 쓰고 노트에 뭔가를 끄적이기 시작한다. 요즘 들어 최 여사는 정리할 게 많다며 매일같이 장부나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다. 호정에게는 못 간다고 이런지하에 거절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못 보게 된다니 입맛이 썼다. 더구나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도 내게는 퍽 버거운 일이었다. 나는 가습기를 틀고 걸레로 여기저기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호정이 알지? 가시나가 간만에 한국에 오는데 마중 안 나온다고 삐기가 욕을 했었고. 참나, 내는 생각도 안 하고 있구만. 공항이 여기서 어디라고. 나는 최 여사를 돌아보며 괜히 찔러봤다. 그치? 의외로 최 여사는 다녀오라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다. 아니, 내는 가겠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토라진 건 아닌가 싶어 안색을 유심히 살피며 온을 띄웠지만 최 여사는 귀찮다는 듯 다시 손을 휘휘 내저을 뿐이다. 웬일이래? 나는 반색을 하며 속사포처럼 말을 늘어놓았다. 그라모 내 먼 거 넘길 것도 있고 얼른 갔다가 얼굴만 보고 올게. 올 때까지 꼼짝 말고 병원에 붙어있어라이.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드는데 최 여사가 빈종이에 무어라 쓰더니 건네주었다. 버뜨고 와. 애미 심심해. 나는 쪽지를 보고 쿡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우리 엄마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치? 나는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최 여사의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제법 배가 나오기 시작한 순영에게 엄마의 간호를 부탁한 뒤 서울로 올라왔다. 몇 달 만에 상경을 가장 먼저 환영해 준 것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지독한 교통체증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물결이었다. 뭐가 그리 심각한지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바쁘게 길을 오간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은 아니어도 하나같이 건강하고 슬픔이라곤 없는 사람들 같다. 집에 가기 전에 창인서부터 들르기로 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원고를 보여주고 계약금이라도 얼마간 달라고 요구해볼 생각이었다. 편집장은 그 자리에서 원고를 몇 장 읽어보더니 내 얼굴을 쳐다보며 빙긋 미소를 지었다. 왜인지 심장이 철렁 떨어지게 하는 미소다.
편집장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고 있던 상자를 일으키며 원고를 책상 위로 던지듯이 내려놓았다. 으휴, 이 여자가 학교 후배였으면 작심작심 밟아줬을 텐데. 재밌네. 그런데 2% 부족해. 내가 원하는 건 빤한 사극이 아니야. 기존 문법을 비트는 퓨전 멜로디. 이거 너무 진지해. 다시 써봐. 한 달 후면 완성된 원고를 볼 수 있겠지? 최대한 맞춰볼게요. 그나저나 돈은 그것도 한 달 후에 얘기하도록 하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던 나는 무거운 걸음으로 편집장실을 나섰다.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 있는 현진을 커피나 한잔하자고 불러냈다. 편집장이 뭐래? 다시 써오랜다. 대체 뭐가 불만인지. 골적을 바라면 돈이라도 내놓든지. 네 우리 편집장 별명이 뭔 줄 아나? 모기, 진드기, 박쥐, 거머리. 일에 주로 피 빨아먹는 거다. 호락호락 안 내놓을걸? 에이, 존나 귀찮아. 그냥 확 내려치울까? 엄마 저리 계신데. 아휴, 살아계실 동안 하다못해 신문 쪼가리에 면상 한 번은 나와야 될 거 아이가. 그냥 눈 딱 감고 원하는 대로 써서 줘버려. 지금까지 쓴 게 아깝지도 않냐. 돈 받으면 그걸로 어머니 맞는 것도 사드리고 병원비에도 좀 보태고 그러면 더 좋지 않겠나? 어쩌겠노. 원래 이 세계가 치사고 들어본 것을. 자기 일도 아닌데 현준이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씁쓸하게 웃으며 각자의 커피잔을 부딪혔다. 오랫동안 비워둔 탓인지 안 그래도 엉망이었던 집이 차디찬 폐허가 되었다. 나는 잘 열리지도 않는 창문을 기어이 열어 햇빛과 바람을 들이고 책장도 없이 벽을 따라 탑처럼 세워둔 책더미에서 먼지를 털어냈다. 퀴퀴한 냄새를 풍기는 이불도 걷어서 옥상에다 널어두었다. 커피 찌꺼기가 말라붙은 컵들은 개수대에 담그고 세숫대야에 담긴 채 썩어가던 스타킹과 양말은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렸다. 보일러를 가동해 웬만큼 훈기가 돌기 시작하자 곧바로 작업에 돌입했다. 생각할수록 시간이 아까웠지만 하는 수 없었다. 지금은 철저하게 돈에 사로잡힌 볼모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한창 편집장의 입맛대로 원고를 수정해 가는데 갑자기 알림소리와 함께 메신저의 알람창이 떴다. 최영희 씨가 친구 신청을 하셨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엉겁결에 예를 둘렀다. 이내 메신저 창이 뜨더니 최영희 여사 이름으로 메시지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최영희, 언니, 저 순영이에요. 어머니가 한번 연결해보라고 해서 어머니 바꿔드릴게요. 최영희, 내다, 애미. 박혜자, 엄마? 박혜자, 엄마도 참 별걸 다 하는구마. 그래 이거 하고 잡아 노트북 얼마인가 물어봤노? 박혜자, 저녁은? 연속으로 글을 치는 내내 대꾸가 없다. 한참 만에 독수리 타법으로 친 글이 떴다. 최영희, 순혁이, 사오노, 가스 먹떴다. 박혜자, 순영이가 사온 돈가스 먹었다고? 박혜자, 엄마 천천히 쳐봐봐. 내가 다 알아서 볼 테니까. 최영희, 돈가스 맛 나다라. 박혜자, 엄마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메신저기라. 박혜자, 늙는다 늙어. 화장실 댕겨올 테니 찬찬히 전화 오소. 크크. 메신저를 지켜보며 킥킥 웃었다. 이번에도 한참 후에야 답변이 올라왔다. 최영희, 사가지 없은년. 박혜자, 크크크. 그러니까 내 글을 보라고. 조용. 최영희, 상기역 기전 안 쳐져서 힘들어서 그렇다. 박혜자, 쌍기역이 안 쳐진다고? 나는 시프트 키를 써야만 칠 수 있는 문장을 떠올렸다. 박혜자, 엄마, 그럼 이거 한번 쳐봐봐.
박예자. 깐따삐아 코스프라떼. 박예자. 지고 있나? 깐따삐아 코스프라떼. 천천히. 또 조용. 최영희. 니나 쳐라. 박예자. 크크크크. 그래도 우리 엄마 잼나는갑네. 박예자. 엄마, 대답을 하시오. 엄마 나와라 오바. 박예자. 엄마. 그래도 조용. 최영희. 간따삐아 꼭스프 라떼. 박예자. 크크크크크크. 박예자. 금방 내려갈라니까 그동안 천천히 연습하시오. 이번에도 조용. 최영희. 깐따뿌 조심 히서 내려오니라. 박예자. 예. 메신저 창을 닫고 한참 동안 낄낄거렸다. 우리 엄마가 원래 이렇게 귀여우셨나? 떨어진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도 왈칵 엄마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엄마가 보고 싶다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취여사가 아니라 나인가 보다. 나는 세상 하직하게 되는 날까지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그립다거나 하는 감정을 모를 줄 알았는데. 아가씨, 아가씨.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밖으로 나가니 아래층 아주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온 모양이네. 아래층 아주머니는 손에 가득 들고 있던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게 뭐예요? 등기로 온 것들인데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받아뒀어. 대부분이 이런저런 독촉장들이다. 몇 개를 넘기는데 법원에서 보낸 편지가 눈에 띄었다. 유채동산 가압류 예비통지서라고 적혀있다. 아주머니는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내 얼굴을 살피며 서 있었다. 하여간 오지랖도 참. 나는 썩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았다. 귀하는 카드사의 카드 사용 대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시어 본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귀하의 명의로 된 보증금과 소유한 물품에 압류를 할 것이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나는 막막한 심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침대, 소형 냉장고, 오래된 TV, 앉은뱅이 책상, 돈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다. 압류하러 왔다가 눈물을 닦으며 그냥 돌아갈 판이다. 한숨을 쉬며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옆으로 몸을 이어 웅크리고 누웠다. 노트북의 모니터가 창백한 시선으로 마주 보았다. 아, 사는 게 왜 이렇게 막막하냐. 노트북을 향해 푸념을 늘어놨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눈앞이 캄캄했다. 대책 없이 살아온 게 난생 처음으로 후회가 되었다. 해 뜰 날이 금방 찾아올 줄 알았는데, 구름 뒤엔 태양이 있다고 믿었는데, 어차피 응달에 사는 사람에게는 햇살이 강렬할수록 어둠만 더 짙어질 뿐이다. 일단 닥치면 생각하자.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말 있잖아. 그래.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노트북 앞으로 달려들었다. 호정이 도착하는 날, 일찌감치 인천공항 출국장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려니 곧 한때의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 도도하게 얼굴을 치켜들고 우아한 잣대를 뽐내며 걸어오는 여자가 있었다. 나의 뮤즈 호정이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정에게 달려가 폴짝 안겼다. 보고 싶었다 내 사랑. 이게 대체 몇 년 만이고. 그렇게 보고 싶었어? 얼씨구 키스라도 해줘? 호정이 장난스레 입술을 내밀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친구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호정이 금세 눈치채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다. 이거 빼쩍 마른 거 봐. 무슨 일이 있구만. 호정이 친숙한 태도로 팔짱을 꼈다. 가면서 얘기하자. 애들이 환영 파티 준비하고 있어. 나도 호정이 팔을 꼭 붙들었다.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자 호정이 놀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더니 팩트를 꺼내 화장을 고치면서 화제를 돌린다. 나 결혼해. 결혼? 그런 얘기 없었잖아. 호정이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부자지간으로 보이는 백인 남자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희고 고른 치아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갈색 머리의 청년은 얼굴은 평범하지만 성실하고 착해 보였다. 괜찮네. 호정이 킥킥 웃었다. 그쪽이 아니라 왼쪽. 왼쪽? 딱 봐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배불뚝이 대머리 아저씨가 결혼 상대자라고? 왜 하필 부자지간에서 자가 아니라 부 쪽을 골랐담? 농담이지? 멀쩡한 놈들은 어디다 버려두고. 멀쩡한 놈들은 데리고 놀려고만 하지 데리고 살려고는 안 한다. 너 데리고 노는 거하고 데리고 사는 거하고 무슨 차이인 줄 알아? 글쎄, 시민권. 뭐? 니 진짜 한국 안 올 기가? 한 10년 빠다맛보고 사니까 이젠 청국장은 냄새도 못 맡겠더라. 변한 게지 몸도 맘도 다. 암튼 가기 전에 사내놈 하나 잡아서 화끈하게 놀다 갈 거야. 가시나 우째 변한 게 하나 없노? 가자. 애들이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겠다. 약속 장소인 가라오케에는 이미 다들 모여 있었다. 호들갑스러운 포옹과 인사가 한 차례 요란하게 치러지고 나자 호정이 가방을 열어 끝도 없이 선물들을 꺼냈다. 효리가 호정이 사온 클러치백을 옆구리에 끼더니 싱글벙글거렸다. 내 아무리 예쁘고 공부 잘해도 발자 좋은 내년은 못 따라가겠네. 호정이 핸드백에서 사진을 꺼내더니 불쑥 내밀었다. 내바다 주립대에서 별리서 공부하는 유학생인데 괜찮더라. 난 사진은 보지도 않고 술잔을 기울였다. 난 됐고 애들이나 줘라. 웬일이야 남들 다 마다하고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보지? 현진이 끼어들었다. 젊은 씨 다시 만난다 카더라. 뭐? 진짜야? 아니 그냥. 정화가 처음 듣는 소식에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날 일은 어쩌고. 이자뿌라 내 오해한 기다. 현진은 흥하고 콧바람을 불더니 오해는 무슨. 엄마가 하도 닭다리가 다시 만난다더라. 그것도 결혼을 전제로. 저 녀석은 나도 모르겠고. 나는 현진을 쏘아보았다. 고마해라이. 효리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주워거렸다. 우짠지 오늘 군소리 없이 부른다 했다. 째찌. 정화가 순진한 얼굴로 말을 보탰다. 어째 하는 꼬락서니가 영 불안불안하다. 사람 그래 만나면 안 되는 것인데. 글쎄 아니라니까. 때마침 문이 열리더니 철민이 불쑥 들어섰다. 철민은 내 얼굴을 보자 반가운 기색으로 손을 흔들더니 친구들을 향해 꾸벅 인사를 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철민은 예의 그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내 옆에 털썩 앉더니 자연스럽게 팔을 둘렀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됐다. 친구들 모두 넋이 나간 얼굴로 부러워 죽는 모습이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래 인연들아. 우리 멋지지? 나도 이제 한 남자에게 정착해서 잘해보련다. 철민 이 자식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놈 같거든. 키워두기 잘했네. 짜스. 나는 속으로 빙긋 웃으며 철민의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고 호기롭게 술을 따라주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순영이다. 나는 여전히 입가에 실실 웃음을 매단 채 전화를 받았다. 별일 없지? 언니, 어머니가 병원을 나가시겠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퇴원하시겠다고 가방 싸시고 난리 났어 얘. 어휴, 겨우 이틀 자리 비었다고 그새 또 무슨 심경의 변화를 겪으신 거람? 알았어, 지금 내려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철민이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일이 좀 생겼나 봐. 지금 좀 가봐야겠다. 운전할 수 있겠어? 술도 안 먹었는데 뭐. 데려다 줄게. 됐어. 당장이라도 엄마가 병원을 뛰쳐나갈까봐 걱정이 됐다. 최고 속도로 밟으면 4시간 안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서둘러 가방을 들고 나와 계단을 오르려는데 철민이 불러 세웠다. 야,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해. 미안해. 그러지 말고 같이 가. 데려다 줄게. 됐어. 그냥 들어가서 놀아. 너도 없는데 내가 저길 왜 들어가? 너 소개시키려고 만든 자리야. 그냥 가서 애들 비위 좀 맞춰주다가 가. 내가 무슨 호스트야? 사정 뻔히 알면서 왜 그래? 너 그런 거 잘하잖아. 철민이 그냥 돌아서서 부지런히 계단을 오르는 날 향해 고함을 질렀다. 야! 그냥 가면 알아서 해. 나는 철민을 향해 주먹을 흔들어 보인 후 가라오케를 빠져나왔다. 신기록이다. 차의 시동을 건 후 부산 이론에 도착하기까지 3시간 44분이 걸렸다. 주차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정신없이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복도까지 제 여사의 고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낫게도 못한다. 퇴원도 안 된다. 그럼 내보고 어쩌라고? 빙축이 마냥 허연 벼랑방만 바라보다 이대로 되지라고? 에라이? 병실한 풍경은 가관이었다. 마른 장작개비 같은 몸을 한 최 여사가 가방을 그어쥐고 버티고 있고 순영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그런 최 여사를 뜯어말리고 있었다. 동발 아저씨는 예의 뒷짐을 진 자세로 창밖을 쳐다보고 서 있다. 뭔 소리고 수술 안 받는다니. 한창 실랑이를 하던 두 사람이 정지된 화면처럼 행동을 멈췄다. 동발 아저씨는 내 목소리에 돌아보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병실을 나가버렸다. 와, 수술을 안 받는데 몇 년 더 살 수 있다잖아. 나는 최 여사의 가방을 빼앗았다. 내 결혼하는 거 안 물기가. 가방을 도로 빼앗으려고 버둥대던 최 여사가 내 얼굴을 뻔히 쳐다봤다. 내 소설가 되는 것도 보고 야 안 하는 것도 보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당황한 기색으로 짐을 풀어헤쳤다. 니 뭐라 캤노? 시집 간다 캤나? 그래, 시집 갈 거다. 그니까 아무 소리 말고 수술 바꾸라. 나는 순영에게 눈짓을 보내 최 여사의 몸을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조금 전까지 어디서 기운이 솟아낸지 펄펄 날뛰던 최 여사는 말 잘 듣는 어린아이처럼 고분고분 자리에 누웠다. 며칠 안 본 사이 최 여사의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다. 가슴에서 왈칵 뜨거운 눈물이 솟는 듯 했다. 아무리 친구가 귀하돼도 단 며칠이라도 아픈 엄마의 곁을 지키지 못한 것이 미안해졌다. 나는 엄마의 머리를 가만가만 쓰다듬었다. 최 여사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지그시 눈을 감았다.